자, 이제 17번입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공식은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 그 공식 있죠.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다 똑같은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17번도 마찬가지, 18번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풀었던 15번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15번은 경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형태란 얘기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경계를 묻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당기는 힘 있죠. 힘을 직접 계산해서 그 비율을 따져보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경계를 묻는 문제는 빨리 뭐를 찾아야 해요? 크기가 몇 대 몇인지를 빨리 찾는 거예요. 크기가 몇 대 몇. 이걸 빨리 찾는 거예요. 근데 힘을 계산해서 그 비율을 알아야 되는 것은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을 빨리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이때는 숫자를 다 줍니다. 거리도 주고 크기도 다 줘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의 크기, 거리의 제곱의 크기 다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까지 거리가 몇이에요? 2의 제곱 4에다가 크기는 몇이에요? 3200인가요? 그러면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할 때는 B까지 거리 3의 제곱분의 B의 크기 1800인가요? 그러면 4분의 3200은 800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800은 1200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전체 그 힘의 비율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중에 800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전체 중에 1200은 어느 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숫자가 보이는 사람들은 몇 대 몇을 금방 하면 되죠. 400에 2배고 400에 3배죠. 그러면 2대 3이죠. 그러면 2대 3은 총 40%, 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0%, 60%. 그러니까 A 대 B가 힘의 비율이 나온 거예요. A 대 힘의 비율, A와 B의 힘의 비율이 0.4 대 0.6 나온다고요. 4 대 6, 40%, 60%. 그러면은 40%는 A 쪽으로 가고 60%는 B 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도시 인구의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함정을 넣었죠. 그 함정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다 가는 게 아니죠. 10만 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6만 명이 쪼개가는 거예요. 6만 명이 40%는 저리 가고 60%는 이리 가니까 A 시장 점유율은 40%고 6만 명에 40%가 가면은 64, 24, 4번이 정답이라고요.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공식은 딱 한 개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당기는 힘은,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으로도 나오잖아요. 이론으로도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끝인 거예요. 자, 됐죠? 나머지 것들은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풀 때 국어를 못해서 계산 문제를 못 풀기도 하죠. 문장이 이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 수학을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으니까, 처음서부터 잘한 건 아니었으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국어가 안 돼. 국어가 그러지 않나요? 국어를 모르니까 수학도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국어를 굉장히 못한 편이었습니다. 국영수 3과목 중에 제일 못한 게 국어였어요. 그리고 많이 안 하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문학의 구조라는 거. 고등학교 때 지금도 아직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 문학의 구조라는 설명문이 있었는데 그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첫 구절. 문학의 목표는 감동과 쾌락이다.
문학의 목표는 감동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고 쾌락일까? 아무리 문학 작품을 봐도 이게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쾌락이 전혀 뭔지 몰라요. 쾌락이 뭔지. 근데 문학의 목표는 감동과 쾌락이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렴풋이 좀 알 것도 같아요. 아, 이게 감동을 느끼니까. 그 당시에는 문학 작품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와닿지가 않아요. 피천디의 수필 좀 말씀드린 적 있나요, 혹시? 그 피천디의 수필을 보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을 느끼는 거죠? 맨 끝에 그 아사코와의 그 3번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아주 소녀적 시대를 하고 이렇게 아주 어릴 때 하고 소녀 시절하고 이렇게 결혼해서까지 봤잖아요. 근데 맨 끝에 보면은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일생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대요. 이게 살다 보면은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잖아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스쳐 이렇게 사랑을 나눈 마음이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알아. 연락을 하면은 만날 수도 있어. 근데도 아니 만나고 산다는 거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 그런 사랑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무슨 사랑을 해봤어.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김준수의 시를 봐도 아니 이게 왜 무슨 풍의 시 이렇게 하지. 그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 몸짓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었다. 그 꽃이 뭔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은 국어를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감동이 와닿으니까 이제 문학 작품을 봐도 이게 되니까. 그리고 그 무슨 천상병 시인의 귀천 이러면은 이게 막 그 당시는 고등학교 때는 읽어도 이게 막 이렇게 시험 치기 위한 목적이지, 이제는 나 돌아가리라.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지금은 국어를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국어 잘할 것 같죠? 아닌가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자, 이제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18번, 19번 중에 18번은 이제 그렇게 계산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19번, 20번이 다 크리스탈러 이론이죠. 그 크리스탈러 이론 중에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한다. 맞죠? 그 범위 또는 최소 요구치 범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최소 요구치 범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고요. 단일 중심지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 형태는 안정된 육각형이 아니고요. 단일 중심지는 원형이고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 안정된 육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크리스탈러의 이론은요.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요. 평평한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있을 때 이게 중심지들이 커져가면서 서로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면 서로 닿지 않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역을 더 넓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죠. 이런 부딪히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갔죠.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여기가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수 중심지일 때는 이게 정육각형이 되지만, 단일 중심지일 때는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21번에서는 이제 다른 거는 됐고요. 그 CST 기법이라고 4번 지문을 좀 보십시오. 이 CST 기법은 C가 커스터머란 뜻이든 커스터머, 고객이란 뜻이에요. 고객. S는 스폿은 점이란 뜻이에요. 점. 고객, 점. 테크닉은 기법이죠. 기법.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고객 점찍기 기법이에요. 고객 점찍기 기법. 스폿이 점이잖아. 스폿. 예, 그러니까 그 스폿이 여러분들 이 옷감 무늬 중에 땡땡이 무늬 있죠. 땡땡이 무늬 있는 그 디자인을 스폿이라고 하는 스폿. 근데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은 그 중심지 주변을 일정한 거리로 이렇게 나누어요. 일정한 거리로. 일정한 거리로 나누고 이런 격자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격자 모양을 만들어서 고객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고객들의 주소를 찍어요. 점포 주변에. 고객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 나가요. 자, 합산해 나가서 이 점포의 매출의 60%가 되는 거리를 잽니다. 이렇게. 이 점포의 총 매출의 90%가 되는 것까지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가 1차 상권이에요. 여기가 2차 상권이에요. 그 바깥은 이제 3차 상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요.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편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이요. 고객 카드 있으면 끝나요. 딱 긁는 순간 이 사람이 어디 누군지 다 나오죠. 다 이게 컴퓨터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품목을 많이 썼는지 나오겠죠. 요새는 따로 고객 조사할 필요 없어요. 딱 긁는 순간, 포인트 카드 긁는 순간 딱 입력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권 분석이 훨씬 쉽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품목에 주로 지출을 했는지를 따지면은 나중에 DM 발송 같은 거 할 때도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소팅할 수 있죠. 분류해가지고 딱 뽑아내서 그 사람들한테만 뭘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DM 발송. 이런 게 고객 분포 기법이에요. CST 기법이에요. 그런 얘기요. 그래서 4번의 CST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됐죠? 그 정도만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하시고요. 22번을 보시면 상업지의 공간 균배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공간 균배 원리란 경쟁 관계 있는 점포 상호 간에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이론이며 이는 한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또 다른 점포가 입지하는 경우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분석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점포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다른 점포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일정하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면은 원래 여기 점포가 있고요. 이렇게 배우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포가 하나 새로 생기면은 얘가 이쪽에서 가는 고객을 얘가 차단하잖아요. 이쪽에서 가는 고객 얘가 차단하고 이쪽에 있는 고객도 어느 정도 끌어오고 그러면 이쪽 부분의 매출이 많이 줄죠. 그러니까 얘는 저쪽으로 조금 더 밀려가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분포된다거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론이 바로 공간 균배 원리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는 이렇게 점포가 일정하게 분포되는 이런 거는 이제 분산 지향성의 점포는 이렇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한데 모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집심성 점포, 5번 지문에 보세요. 5번 지문에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등도 이 원리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집심적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통비 탄력성. 자, 이렇게 배우지가 있고요. 여기 중심이 있어요.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예요. 탄력성이 이게 작다. 교통비 탄력성이 3번 지문 위주로 3번 지문. 시장이 좁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시장 크기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아요. 이거는 수량 변화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교통비가 늘어나더라도 이 말이에요. 교통비가 늘어나더라도 수량 변화 크기가 작다 이 소리.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자,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이 점포를 이용하는 수량 변화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 소리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다, 이 교통비가 늘어나더라도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요? 간다는 얘기요. 수량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집심성 점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심성 점포. 집심성 점포는 배후지에 중심이 있어도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멀어도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량 변화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다. 됐나요? 그래서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집심성 입지 현상을 보인다. 작은 집 하세요. 그냥 작은 집 헷갈리니까. 작은 집.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야 돼.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수량 변화의 크기가 작을 때는 무슨 현상? 집심성 입지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탄력성이 작다가 0이 돼버리잖아요. 제일 작을 때가 0이죠. 수량 변화의 크기 전혀 변함이 없죠. 이럴 때는 작다가 못해서 이게 0이 돼버리면, 작다가 0이 돼버리면 배후지의 중앙에 입지한다 그래요. 이론적으로. 배후지의 중앙. 집심 하다가 중앙에 된다 이 말이에요. 작다가 0이 돼버리면.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0인 경우 두 점프는 중앙, 점프는 그냥 중앙에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그 23번의 경우는요. 그 23번에 구체적인 예들도 있어요. 그 배후지의 중심지에 입지할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 하며, 이에는 도매점, 백화점, 극장 등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외에 뭐 3번에도 뭐 종묘정석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예를 암기하는 것은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2번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요. 집집국산 전선편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거든요. 혹시 중학교 때 이거 공부하신 적 없나요? 뭐 중학교 때 사회인가 뭐 이렇게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은 그 당시에 중학교 교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이론이 나오기는 언제 나왔겠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나와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대학 교재에 왔다가 고등학교 교재 왔다가 중학교 교재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체적인 그 예가 지금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생각해도 분명히 그렇다 수긍할 만한 예를 출제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돼요. 양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양화점. 그 산재성 점포에. 그 예를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학 교재에는 이렇게 보면은 양화점이 산재성 점포에 들어가거든요. 그 양화점이 뭐예요? 양놈 신발이지. 그 양놈 신발이 그게 양화점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걔네들은 그게 산재성일 수 있지. 걔네들은 어쩌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구두가 이게 산재성 점포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무의미하게 암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그럴듯하잖아요. 배우지의 중심이 있는 게 좋잖아요. 뭐 특별한 그런 거 외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의 뜻. 그죠? 다음에 산재성 점포. 그래서 집집국산 전선편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대체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 품점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점포고요. 선매품이죠. 선매품.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요? 고를 선자예요. 이 선택하는 거, 고르는 거.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에 편의품점은 그냥 일상생활 잡화 같은 것들. 이건 산재성 점포예요. 됐나요? 이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예를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근데 굳이 한 번만 읽어도 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는 이제 그럴 때는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24번은 좀 풀어보겠습니다.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집심하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중심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 이 중심을 줄여서 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집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1번이 벌써. 그다음에 2번은 전문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맞죠? 제가 이 2번 지문을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이 이거 틀렸다. 취미 기호 이거는 여기다 여기 취미 기호가 여기 와도 돼요. 여기 와도 돼요. 다 돼요. 취미 기호는 중요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기 키포인트예요. 아니 당연히 여기 취미 기호 들어가지. 선매품 골라 하는데 내 자기 취향에 따라 하면 취향에 따라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가구점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 국부라는 게 부분이니까 부도심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리한 유행의 점포이고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이렇게 됐나요? 나머지 25번이나 26번은 여러분이 보시되 구체적인 예를 묻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27번부터가 좀 계륵 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계륵 말씀드렸죠. 27번부터는 이게 중요도가 낮으면서 난이도는 높아요. 저는 별로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와도 그냥 패스하십시오. 이거는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지고요.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차라리 이런 마케팅에 신경 쓰는 게 100번 낫습니다. 마케팅은 한 문제 가까이 출제되는데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분량이 제일 적은 단원이 바로 이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이 파트예요. 자, 여기서는 마케팅 전략이죠. 시고관 하죠. 시고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자, 이렇게 시고관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이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이고요. 요거는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이고요. 요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여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눠지고요. 4P 믹스의 4P를 기억해야 되죠. 4P가 뭐예요? 4P가 프라이스, 가격, 또 프로덕트, 제품, 또 프로모션, 홍보 촉진도 있고요. 또 플레이스, 유통 경로도 있죠.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고, 세그멘테이션. 이건 타겟 설정하는 거고, 포지셔닝,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1번 문제는 그 본론에 해당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좀 서론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그 뜻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그 뜻이요. 그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1번 지문에 나오죠. 부동산 마케팅의 영역은 물적 부동산도 영역이 되고요. 부동산 서비스도 포함시키고요. 부동산 증권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 영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서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제가 2번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차별화가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구분하는 건 뭐예요?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은 세분화입니다. 세분화. 그죠?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죠.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이게 3번이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요. 그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회사,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제반 활동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제품, 차별화, 유통 가격 등의 마케팅 믹스다. 마케팅 믹스를 얘기할 때는 차별화가 안 들어가죠.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빠졌네요. 프로모션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을 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지속적 관계 중시 요구는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 일단 3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4번 문제,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십시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표적 시장 선정이란 세분화된 시장에서 세분화된 시장, 어디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타겟 정하기 전에 앞에서 여기 세분하죠. 이게 여기서 세분하는 거예요.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가망이라는 게 이제 발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발할 수 있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다.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 전략은, 자, 이게 먼저 앞서 나오는 거죠.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의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다. 맞고요.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란 포지셔닝,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수요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맞죠?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며, 자, 이게 잘못됐죠.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포함되는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앞에서도 나왔던 거고요. 관계 마케팅. 다음에 밑에 6번에처럼 4P 전략, 4P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P 구분할 수 있죠. 가격, 제품, 유통경로,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됐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죠. 다 오른쪽에 이제 가시면은 8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7번은 뭔가요? 7번은
다음의 마케팅 활동은 4P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각각. 기업의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는 이거는 기업은 제품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한 판매. 이거는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 경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작년 8월 달에 들어갔는데 딱 1년 됐는데 올 봄에요. 올 봄인데 봄에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진짜 한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 것처럼 나무가 막 20m짜리 나무들이 우거지고요. 조경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입주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녹지 공간이 엄청나요. 그렇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는 그곳은 그 단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녹지 공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주변의 자연 환경도 그대로 또 이용을 해서 원래 있던 산들 있죠. 원래 있던 산들도 그렇게 녹지 공간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그런 산들이 배치되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녹지 공간을 그렇게. 근데 청약 제도가 언제 바뀌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세종시에 간 지 지금 2년 9개월이 됐는데 저는 집이 있으면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자격이 된다면서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집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냥 10년 넘은 통장을 그냥 계속 그대로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인구 세종시 인구가 12만원이 아니고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여기 천마을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세종청사 이렇게 한 무더기 몇 동 이렇게 있고 여기 천마을 아파트가 이게 1단지, 2단지, 3단지, 4, 5, 6, 7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4단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3km 전방에 이거하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이에 막 엄청 들어섰어요. 엄청. 그리고 제가 살던 바로 앞에 여기가 2-1구역이라고 여기 백화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막 나이트클럽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이제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여기 근처 아파트도 상반기 때 분양한 거예요. 이거 택지 조성할 때 제가 여기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 봤거든요, 그걸. 근데 상반기 때 이거 분양할 때도 내가 자격이 되는 줄도 모르고 거기 다 당첨된 사람들은 몇 천씩 남겼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번 당첨이 되면은 다시 가입하면은 6개월 뒤면 또 1순위가 된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지금 5번은 해먹었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합격에만 신경 쓰고 저의 부의 증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 번도 아니 이거 당첨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2만 명에다가 주변이 없잖아요.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률도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20만 명이 됐어요. 20만 명이 됐으니까 넣으면 지금 넣은 것도 이미 다 많이 차 있고 이 경쟁률도 셀 거 아니에요. 물 건너갔어요 이제 또. 물 건너갔어요. 자, 이제 그 346쪽 이제 광고에 대해서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광고. 광고는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 문제 좀 한두 문제 풀고 광고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11번 문제를 보십시오.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문 광고 중 전시 광고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광고하는 광고이며 안내 광고는 광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 지금 밖에 있거든요. 전시 광고와 안내 광고의 차이는 안내 광고는 굉장히 좁아요. 그야말로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뭐 3단이나 4단, 뭐 4단 할 수도 있고요. 3단 할 수도 있고요. 단을 이렇게 셋으로 나눈 후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광고 있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는 광고. 이런 게 안내 광고예요. 안내. 근데 전시 광고는 이렇게 반면을 다 광고. 여기 이제 기사가 있고
이 기사가 있고 여기 전부 다 광고가 들어가거나 전면 광고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무슨 광고? 이건 전시 광고. 이런 거는 전시 광고. 좀 지면이 넓잖아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전시 광고. 안내 광고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지 못해요. 그다음에 2번은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개 광고가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개 광고를 하신다면은 살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거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계몽 광고를 한다.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던 거를.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 시간적 제한성, 지역적 제한성, 개별성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마케팅 활동 중에 그 홍보 촉진 있죠. 홍보 촉진에 이 부동산 광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의 경우에는 그 1번은 됐고요. 2번 질문에 노벨티 광고는 뭐예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 뭐 라이터라든가 뭐 이쑤시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애드믹스란, 자 믹스 있죠, 믹스.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애드믹스. 애드믹스. 4P 믹스 했잖아요. 4P 믹스는 네 가지를 이제 광고, 프로모션 이런 걸 섞는 거잖아요. 얘는 애드가 광고란 뜻이거든요. 광고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 사무소를 오픈하면은 뭐 플래카드 걸어서 뭐 광고하는 거 하고 또 명함 돌려서 광고하는 거 하고 중개 사무소를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개 사무소를 광고할 때 뭐 온라인상으로 광고를 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섞으란 얘기예요.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종류를 섞으란 얘기예요. 단 이제 섞을 때 광고 효과 지수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디에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더라. 그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서 그렇게 섞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광고 예산이 짜여지면 광고 효과 지수의 크기에 따라 신문 광고라든가 팜플릿이라든가 TV 광고 등의 순서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그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학원가에서도 하잖아요. 이 광고를 할 때 뭐 신문에 간지 넣어서 벌리기도 하고 플래카드 걸기도 하고 이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섞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기업 광고, 임명 광고, 계몽 광고, 교통 광고가 아니에요. 교통 광고는 매체에 따른 분류, 매체. 목적에 따른 분류는 기업 광고, 임명 광고, 계몽 광고, 특정 광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만 광고하면은 특정 광고고요. 기업 광고나 임명 광고는 그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다이렉트 메일 광고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M 발송하는 것이죠. 됐나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감정평가는 좀 들어가기가 애매한 시간이네요. 좀 쉬고 감정평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